전직 CIA 출신이 한국을 얕잡아보고 방한했다가 단 5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직접 본 한국의 핵기술과 안보 전략은 상상을 초월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워싱턴 DC 근처 맥클린에 있는 자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며 심지어 한국의 핵무기 보유도 지지한다고 했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전직 CIA 출신입니다. 지금은 민간 방송에서 국제안보 패널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정부의 몇몇 고위 정보 담당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연설이 끝나고 30분도 안 돼서 제 비밀 채널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진이 서울행 항공편 예약해. 내가 직접 확인해봐.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분야 이야기였어요.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며 제가 받아본 보고서에는 늘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상위권, 군사력은 방어 수준, 핵심 전략 파트너로서의 가치 보유. 그러나 핵개발 능력은 제한적, 요약하면 함께는 가되 리드할 수는 없는 국가였던 겁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시각은 대개 고정된 문장과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저는 퇴직 이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행은 그런 제 고정관념과 오만함이 시험대에 오를 첫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서울로 떠나기 전 저는 몇몇 동료들과 간단한 정세 평가를 나눴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핵을 못 만들어요. 기술력보다 중요한 건 의지야. 그리고 한국은 그럴 나라가 아니야. 우리 쪽 위성 분석 결과만 봐도 움직임은 없어.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가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미국 방송에서 정리해주면 되겠군.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근 5년간의 한국 국방 관련 브리핑 자료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주로 F-35A 도입, K9 자주포 수출선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논의 등이 줄을 이뤘습니다. 종이 위로는 꽤 근사해 보였지만 실전 투입 능력이나 자주방위 체계로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엔 늘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죠.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 안전하게 경제만 발전시킨 나라. 스스로 핵을 만들 능력은 없고 만들 각오도 없는 나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제 인식이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엔 스스로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3자의 국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편견에 찌든 노회한 분석과 같았달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제 연락처 기자, 국방연구원 소속 연락 담당자인 이현진 연구위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현진은 짧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냉철한 눈매를 지닌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에서 말없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진희 씨, 미국이 드디어 우리의 능력을 확인하러 오셨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도발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봐야 믿는 성격이라서요. 차 안에 흐르던 정적은 묘하게도 경계심과 자신감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괜히 창밖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죠. 좋아, 확인해보자. 한국이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나오는지. 그게 바로 제가 이 이야기의 첫 장을 열게 된 이유였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발언 직후 한국 사회는 혼란스러울 거라 예상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정부 관계자들은 안보 균열을 막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도착한 서울은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늘어선 간판들, 규칙적인 지하철 소리, 분주한 시민들의 발걸음. 그 어디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앞두고 있다는 기운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국방연구원에서의 비공식 간담회였습니다. 이현진 연구위원은 그곳의 중견 분석가이자 이번 제 방한 일정의 조율자 역할을 맡고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3명의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 40대
50대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 이현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니 씨가 궁금해하시는 건 분명히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저희에게도 충분히 중대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준비가 안 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다소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보유 가능국이라는 주장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이름은 정광우 박사. 합참 전직 전략실 출신이라고 소개되었죠. 현실성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기술, 재료, 인력, 추진력, 외교적 리스크 그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 순간 저는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미국 내부의 보고서에서는 언제나 능력 없음이라는 문장이 당연하게 쓰였지만 이들은 능력 있음. 다만 정치적 선택에 따라 유보 중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현진과 함께 연구원 옥상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이현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자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희는 늘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 조심해왔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자립 의지를 드러내는 게 왜 조심해야 할 일입니까? 그녀는 제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해질수록 미국은 우리를 위협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이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수년간 일하며 익숙해진 정치적 불편함을 감지하는 본능 같은 것이었어요. 미국이 동맹에게 바라는 건 충성이지 자립이 아니라는 사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가를 길들여온 방식이었는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현진은 그 후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목적지를 잃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미국을 위한 분석을 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분석이 미국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은 한국의 무기 연구기관 몇 곳을 둘러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방과학연구소 협력기술 시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무기 실험실의 수준과 연구원들의 역량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직업병을 못 버리고 있었죠.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 기록하며 의도된 겸손과 숨겨진 자신감을 구분하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허술함이나 빈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연출된 것인지 그조차 감지되지 않는 점이 가장 섬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용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준비가 끝난 나라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제가 서울 북쪽의 한 군사시설에서 데이빗 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은 제게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CIA 시절 제가 중동에서 활동할 때 군 정보 담당관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죠. 그가 지금 한국 군부에서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은 이 나라가 제가 생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저는 단숨에 다음 일정을 변경해 직접 데이빗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현진에게 부탁해 북부전선 인근 훈련, 시설 방문 일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군의 현장 훈련을 취재하는 게 목적이지만 제 안의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데이빗 탄,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는 어떤 판단을 했기에 미국이 아닌 한국의 자리를 잡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는 단순한 군 교관이 아닙니다. 현장 정보 분석에 참조하는 고위 전술 브리핑에 참여하던 인물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있다는 건 단순한 이유로 볼 수 없었습니다. 차량은 2시간 반 정도를 달려 강원도 모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도 안 된 시간이었지만 이미 부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땀을 흘리는 병사들, 침착하게 명령을 주고받는 간부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데이빗. 저는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외부 고문이 아니야. 저건 실제 지휘관의 걸음이야. 데이빗은 제가 나타난 걸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드디어 왔군요. 오래 걸렸네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CIA는 내가 감시하러 오는 줄 알겠지만 나는 너도 결국 알게 되리라 생각했지. 그 말에 저는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감시하러 왔다는 그 말, 정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그는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데이빗의 안내로 저는 부대의 실제 전술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정찰, 포격 유도, 드론 타격, 야간 수색 등 각 부문별 훈련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무기나 장비보다 더 놀라운 건 병사들의 움직임 자체였습니다. 모든 지시가 간결하고 병사들은 단 한 번의 동요도 없이 정확히 반응했죠. 그건 훈련된 반사라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들만이 가진 직관적인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훈련 후 저는 데이빗과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너 왜 여기에 있어? 넌 미국에서 좋은 자리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잖아. 데이빗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진짜 전쟁에 대비하는 법을 봤어. 그 한 문장만으로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보와 기술이 넘쳐나.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야. 자원이 부족하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10배를 고민해. 그 고민의 깊이가 전투의 결과를 바꾸더라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한국이 핵을 보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선택하지 않았을 뿐 못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미국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닫고 있지. 그 말은 저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CIA 내부에서조차 한국은 기술은 있어도 정치적으로 핵을 추진할 수 없는 나라라는 평가가 정설처럼 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이 사람은 미국 안보 시스템을 구성했던 인물이 정반대의 입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에게 논쟁을 걸 수도 있었고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분위기에서는 그 어떤 이성적인 말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직 단지 문서로만 접한 상태였으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 나라는 단순히 강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건 두려움이기도 했고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이 핵을 갖더라도 무모한 선택을 하지는 않겠다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본사의 간략한 보고 메일을 작성하다 말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도시의 불빛은 밝고 안정감 있게 빛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결코 불안정한 국가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차분하고 준비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일정은 무기 기술 시연과 전략 브리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국제 전략 감각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믿어왔던 미국 중심의 안보 공식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저는 훈련 참관 다음 날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실험장에서 열리는 기술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참관이 아니라 국가 기밀 등급에 가까운 전략무기 관련 비공개 브리핑까지 포함된 자리였기에 입장 전 확인 절차만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마주한 장면은 제가 지금껏 보아왔던 어떤 미국 내부 훈련장보다도 정돈되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실전 중심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연된 것은 K 흑표 전차의 고속 기동 및 정밀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전차가 시속 50km로 움직이면서도 2km 너머의 고정 표적을 단 2초 만에 명중시키는 걸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미국 대사관 무관이 작게 탄성을 뱉었고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미국의 에미레이 못지않은 정확도잖아. 누군가 제 등 뒤에서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의 자율 사격 훈련이었는데 수차례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격 명령을 받자마자 자동 계산된 탄도와 위치 조정, 그리고 수초 내 사격까지 이루어지는 장면은 상상 이상이었죠. 이건 단순히 좋은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운용 능력과 전투 지휘 체계 전체가 통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실내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제가 마주한 건제가 CIA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한국의 독자 미사일 추진 기술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자료는 공식적으로는 민간 우주 기술이었지만 설명하는 관계자들의 눈빛은 분명했어요. 우리도 그 선을 넘을 수 있다.
단지 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군사적 응용을 전제로 준비된 건가요? 그러자 발표를 맡은 윤상우 박사, 미사일 추진 분야 20년 경력의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순수 민간 우주 개발용입니다. 다만 응용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지만 철저히 절제하며 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후 저는 윤 박사와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희 씨, 미국은 저희가 못한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렇게 생각되도록 훈련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항상 불안해야 했고 불안한 척해야 했고 그래서 잔뜩 움츠린 채 기술을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척 훈련된 나라, 그게 진짜 한국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CIA 시절 제가 직접 정리했던 한 보고서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전략 군사기술 종합 분석.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기술력 면에서는 중상 수준. 하지만 전략무기 개발 능력은 제한적이며 외교적 부담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음. 그 문장을 보자마자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본 것들은 그 모든 전제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었고 결정만 나면 실현도 가능한 상태였으며 그들이 외교적으로 고민하는 건 실현 능력이 아니라 실현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정보통 한 명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OANS 외부 자문을 맡고 있는 인물로 저와는 15년 가까운 정보 동지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그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이 뭐라도 보여줬나 보지. 목소리가 흔들리네. 저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나라야. 우리 정보 틀린 것 같아. 그는 짧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 트럼프가 그 발언하기 전날 정보팀한테 이런 말했대. 이제 우리 대신 누가 균형 잡아줄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좀 알 것 같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이 균형을 포기하고 한국에게 무언의 권한을 넘기려 했다는 그 가정이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는 것을 단순히 허용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조차 완전히 꿰뚫지 못한 그 가능성은 지금 제 앞에 실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방송에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것, 그건 단순한 무기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를 위해 철저히 숨겨온 절제된 힘. 그게 가장 무서운 종류의 강함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청 앞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상대는 정명훈 박사, 과거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귀순했다는 뉴스는 몇 년 전 일부 매체에서 언급됐지만 자세한 신상은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게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단 하나였죠. 미국이 한국을 모르고 있다면 이제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취재 목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명훈은 말은 최고의 침착한 말투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를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요? 당연합니다. 미국은 아마 다 알 겁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심이 머지않았다고 느낍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핵 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국가는 미국도 아니었고 중국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가장 껄끄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을 만들 줄 아는 민족이고 전쟁에 이겨본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침공에 성공한 나라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명훈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민족주의적 허세가 아닙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군보다 현장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를 북한은 정보망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는 순간 데이빗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전쟁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 그 말이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훈련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경험이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반복 축적된 나라였던 겁니다. 정명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군사력도 뛰어나지만 진짜 강한 건 그들의 의지입니다. 한국인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면서도 동시에 전시에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비군 체계만 해도 북한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단기간에 수백만 명이 정비된 무장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수치로만 보던 예비군 300만이라는 문장이 이제는 현실적 전투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귀순 후 정명훈은 한 지역 예비군 훈련장을 참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훈련에 임하는 표정과 태도였다고 했어요. 그들은 복무가 끝난 사람들이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총기 다루는 자세, 이동 동선, 대형 전원이 모든 게 마치 어제까지 현역이었던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저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예비군이라는 개념은 이미 유명무실한 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정명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절제를 미덕으로 여긴 나라입니다. 하지만 절제를 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끝나는 날 이 지역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간 제가 믿었던 안보의 논리는 숫자와 위성 사진, 동맹 관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태도, 정신력, 그리고 국가 전체가 공유하는 위기의식 같은 건 배제돼 있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 배제된 요소들이 가장 두텁게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철통 방어선이자 전략적 교두보로만 여겨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 역할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일정은 외교부의 고위 관료들과 함께하는 브리핑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단지 군사력만이 아닌 한국의 외교 전략과 국제적 위상까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국 중심 세계관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익숙하게 보던 미국 국무부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호화로운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공간과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과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외교부 다자안보국 소속의 조현우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체형에 조용한 말투를 지닌 사람이었지만 첫 인상만으로는 그가 한국 외교 전략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어요.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그는 짧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며칠 되셨죠? 많이 놀라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웃음을 숨긴 채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신지요? 조 국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다르게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그 한 문장은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제 동료를 읽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관찰력은 강한 국가가 아닌 정확한 국가에서 나오는 태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의 국제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핵확산금 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화 내용의 흐름은 분명히 한국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국장은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지니 씨, 동북아 안보 지형을 보세요. 한쪽에는 핵을 가진 북한, 그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쪽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저희 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한쪽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은 실체가 있는 문제지만 한국은 늘 핵 없는 대응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조 국장은 그 대목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이라는 말에 익숙했지만 실은 불균형을 감수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균형을 다시 그릴 시기가 온 겁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자발적으로 무기를 제한해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발성이 국가 전략의 카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조 국장은 저를 잠시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니 씨, 한국이 핵을 갖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는 더 안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먼저 쓰지 않을 나라니까요.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핵 보유국의 도덕성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감이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져도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말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브리핑 때
조 국장이 보여준 슬라이드 중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세계 주요 20개국과의 양자다자 협력현황 도표였습니다. 미국, EU, 아세안,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외교망이 그려져 있었죠. 한국은 고립되지 않은 나라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많은 다리 위에 서 있다. 그 메시지가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군사력뿐 아니라 우호국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외교망은 핵 보유 이후 발생할 외교적 고립을 상쇄하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욕 본사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쓰다 말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강한 나라였다. 하지만 갖게 된다면 그 강함은 절제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협은 오히려 이 지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나니 다시 한번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미국은 이제서야 이걸 인정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대답은 조 국장의 마지막 말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를 억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나라와 함께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결국 미국이 더는 우리를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가야 할 파트너로 한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가 트럼프의 발언이 의도한 진짜 변화의 방향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강해질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이 그 강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은 채 조현우 국장이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나라와 함께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제된 어휘와 차분한 어조 속에 한국의 전략적 침묵이 가진 무게를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 칼라일, 지금은 국방정보국 DIA에서 동북아시아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리사는 제가 CIA에 재직할 당시 북한 미 찬반도 안보 이슈의 가장 정통한 분석관 중 한 명이었어요. 진이 벌써 서울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더라. 꽤나 깊이 들어갔더군. 첫 마디부터 그녀는 제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릴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사, 트럼프의 발언. 그게 단순한 정치적 쇼였을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걸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어. 미국이 더는 한국을 지켜줄 수 없다는 선언이자 믿고 맡기겠다는 메시지였지. 저는 책상에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입장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역할 이동, 구조 변화, 즉 동맹의 틀을 넘어서는 권한 이양이었습니다. 리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이, 미국은 지금 피로해. 러시아, 중국, 중동 모든 축에서 전선이 벌어지고 있어. 우린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중심 중 하나가 한국이 된 거지.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잖아. 제가 묻자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정치 구조가 유연하지 않아. 호주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멀고 한국은 이미 실전 경험이 있고 국민들이 전시에 반응하는 패턴조차 예측 가능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핵을 만들어도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절제된 국가야. 그 말에 저는 조 국장이 했던 말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절대 먼저 쓰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때는 그저 인상적인 한 줄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왜 그런 한국을 위험이 아니라 균형의 파트너로 보게 되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리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야. 이건 미국이 축을 이동시키는 과정이야.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정점 위에 권한을 얻는 거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한강의 물결조차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을 견디며 스스로 흐름을 만든 강이었고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의 지도 없이도 스스로를 준비하고 자신만의 방향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워드 파일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이 기대고 있었던 강한 침묵이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방포럼에서 제가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면 몇몇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닌 사실이며 외교가 아닌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돌출 행동이 아니라 시대 교체의 선언이었고 그 선언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질서의 새 출발점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흐름의 마지막 구절을 스스로 정리해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배우는 것이다. 저는 워싱턴
돌아온 다음 날 바로 백악관 OANSC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내부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은 국방부, 국무부, 정보국 관계자들뿐 아니라 트럼프 전 행정부 출신의 고위 전략가들도 보였죠. 모두가 한국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 특별한 긴장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는 동맹의 종말이 아닌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의 국방 전략, 외교 전술, 핵 보유 잠재력, 국민의 안보 인식까지 총망라된 내용이 담겨 있었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해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됐고 우리는 그 준비를 존중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처음 발표를 시작할 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경직돼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썹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손가락을 깍짓기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교부에서 조현우 국장과 나눈 대화, 민간인 비상훈련, 미국을 향한 절제된 압박, 그리고 트럼프 발언의 이면에 담긴 전략적 위임까지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 즉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위에 세워진 강국의 실체를 그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함부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법보다 준비하는 법을 더 먼저 배운 나라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엔 반드시 꺼내어 쓸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윌리엄 해리슨 장군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던 인물이었고 당시엔 우리가 보호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던 인물 중 하나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나는 한국에서 복무하며 늘 생각했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의지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때부터 저희 발표는 더 이상 보고가 아닌 공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며 마지막 사례를 꺼냈습니다. 서울 외곽 민방위 훈련장에서 70대 노인이 방독면을 쓰고 훈련을 받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젊은이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살아남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미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마치자 회의실엔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어 박수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몰라도 곧이어 전체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책상 위에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노트와 자료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만들어낸 동맹이 아니라 미국조차 배워야 할 전략국가였다는 것을요. 역사는 언제나 조용한 순간의 방향을 틀고 진짜 강한 나라는 언제나 자신의 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는 법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조용한 자신감으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 준비를 끝마친 것입니다.